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2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추석이 지났습니다. 네. 추석에 뭐 어떻게 음식들 많이 드시고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은 그렇죠. 그냥 잘 쉬었습니다. 소소한 걸로. 네. 휴일이 추석은 잘 쉬었는데 왜 내 얼굴은 이런가 지금. 아니 근데 추석 때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피대기가 되었어요 제 얼굴은 지금. 저번 주에 저희 방송에 짜장 송편 그것만 몇 번 돌려 들었는지 몰라요. 이번에 어떻게 문화인사 들으셨어요? 아니,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네. 그분 돌아가신 지 좀 됐다고. 아 진짜? 어떡해. 대표님 이제 위패를 조남 여쭤보고 위패. 근데 그분이 생전에 그렇게 어디 가서 많이 맞고 다니셨대. 속상하게. 그래서 뭔가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좀 더 생겼습니다. 아니 근데 남의 집한테 우리 집끼도 짜장 얘기하는데 남의 집 가서는 오죽하셨겠어요. 친구분들 만나서 오죽하셨겠어. 그분이 생각보다 소심하고 마음이 여린 분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반대급부로 센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편집하다가 네. 송편의 짜장이라 생각보다 디스를 하기 위해서 동원된 도구가 너무 소박하고 귀여운 거야. 예를 들어 제가 늘 예를 들은 타란티노의 그 가지 드립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요. 그렇죠. 그런 거 타란티노가 니네 엄마 할머니가 이게 또 우리 어른들은 색드립으로는 또 잘 안 하셔서. 어른신이 너무 소박하고 귀여워서 제가 그래서 이분이 의외로 생각보다 되게 좀 섬세하고 여린 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별로 그분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시지 않더라고요. 아버님은 더 많이 당하셨을 거니까. 아니 지금거리에서 보면 누구도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제가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어른을 좀 보고 보니까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얼굴을 딱 보다 보면 그래 뭐 어르신들도 살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계셨겠죠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대표님 늙었다. 어차피 가는 길은 한 방향이고 그러니까 각자 어려우면 각자 묻고 가는 걸로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 어르신 또 이렇게 고민이 많으셨네. 대표님 늙었네. 이렇게 내가 운을 떼잖아. 그럼 어른들이 약간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굴려다가도 살짝 말을 멈추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시겠죠. 이해합니다. 근데 내가 원래 얼굴이 저는 몰랐는데 말할 때 그렇게 표정 변화가 심하지 않나 봐요. 네, 없어요. 거의 없어요, 표정이. 그래가지고 저희 얼굴을 보는 어르신들이 내가 이런 말을 약간 한숨을 쉬면서 말을 하면 그게 뭔가 어떤 효과가 있나 봐. 야,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맥이 빠지게 하는 거잖아. 이제 맥이 좀 빠지시나 보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거든. 그러니까 어린 놈이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같이 늙어가는 소리를 하니까 그게 내 마음의 불도 좀 꺼져야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지. 불을 지피려고 어그로를 끌려고 어르신이 나한테 시도하는 게 있어요, 몇 개. 근데 그럴 때 그러시겠네,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또 욕먹다니까 이 새끼 이거 나이 들었다고 지금 어른 무시하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진짜 이해한다고. 나는 충분히 네가 이해하기 뭐래 임마. 저만의 방법이 또 있는데. 그래요? 그 말을 딱 받아서 뭔가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 말을 받아서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하면서 끝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귀에 피가 또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더 이상 말씀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방법들이 있으시구나. 근데 이게 나도 그 생각에 반성은 좀 했어요. 내가 이 태도가 약간 이 양반한테 말해 뭐하나 이런 태도처럼 보일까 봐. 그렇게 보여요. 이게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난 정말로 어르신을 이해하고 있어요. 가지가지로 부려하는. 이렇게 이게 내 온 전심전력으로 어르신을 안고 싶다. 실패다. 아니야. 근데 상대방이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나도 완벽하지 않다. 라는 걸 이렇게 되면은 그게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반성할 필요도 없고 남을 그렇게 많이 미울 필요도 없다고. 그러니까 저의 태도가 결코 어르신한테 대놓고 건방지게 그러니까 똥 드셔. 똥 잡숴. 이런 거 아니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어르신을 리스펙트하기 때문에 살아온 세월에 대한 리스펙트가 쓰리 쿠션으로 매기는 것 같은데. 그게 저의 업보입니다. 저의 평상시의 태도 때문에. 아무리 좋게 말해도 듣고 보니 저 새끼 나 매기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지. 아닙니다. 그게 리스펙입니다. 아리까리한 상태가 제일 좋은 거예요.
리스펙합니다. 아리까리한 상태야. 그러면은 그 아리까리한 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찜찜한 느낌 있지. 그 느낌이 계속 남잖아. 그 느낌을 안 남기기 위해서 말을 안 건다고. 그게 제일 좋다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리까리한 거 아닙니다. 저는 진짜 전심전력으로 어르신을 정말 안아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네, 믿어볼게요. 제가, 그럼 늙어서 내가 그래요. 같이 늙는 처지에. 어쨌든 위패 식혜 올리셔야죠. 그분은 제가 이제 차례니까 정말 차를 한 잔씩 올리면서 예를 다하겠다. 네.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신 분이니까. 아니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깎은 선산에 네. 그러셨구나. 거기 계신 분이었더라고. 거기 이미 입주를 하셨던 분이야. 그러셨구나. 그 선산에. 진짜 나 사실 진짜 안타까워. 거기서 잠이라도 한숨 자고 오지 그랬어. 현몽이라도 해주실지 누가 알아. 이렇게 속절없이 존경하는 분을 보낸 게 이게 정말 슬픈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제 어릴 때요. 내 꿈이 돈 벌어서 프레디 머큐리랑 퀸의 프린스 보러 가는 거였는데 프레디 머큐리는 아예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쵸. 프린스는 이제 좀 내가 좀만 더 돈을 모으면 어떻게든 맞아.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돌아가셨는데 거의 그런 느낌이야.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들으니까 아니 이렇게 더 이분은 살아서 더 하실 게 많은 분인데 어록을 채집도 못했건만 하지. 이렇게 속절없이 보내드리고 네, 그분을 너무 존경하지 마시고. 아버님께 어록 채집해 오세요. 그러면. 그러세요. 고모님들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 들으셨던 분들에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저희는 호텔스타콘과 최고 모션의 프로 조건을 대표님 이제 그거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대충 알아들으시죠? 나만 헛소리 하는 거 아니죠? 대표님 헛소리하는 거 맞고요. 최고 조건의 프로모션. 아 근데 나도 방금 따라할 뻔했어. 괜찮지. 하지만 저의 최고 말실수가. 조건의 프로모션이야. 아주 좋습니다. 네, 최고 모션의 프로 조건으로 저희 하고 있고요. 호텔스타콘과 namyggi.com에서 링크 타고 가시면 되고요. 국민카드, 농협카드, 마스터카드 함께 제휴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링크 타고 가서 하세요. 그럼 국내 최고 조건입니다. 저희 대마시안 샵에서 물건 구입하실 때 아날람 꼭 클릭해 주시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놀러 많이 와주시고 유튜브 채널 구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시호님, 네. 아, 오늘은 뭐 하기로 했죠 우리? 오늘 그냥 뭐 노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갑시다. 그럼 난 오프닝 좋아. 했으니까 집에 가자 이제. 오프닝만 여러분, 하고 이렇게 요것만 들으셨으면 됐죠? 좋은 것 같아. 네. 앞으로 안 하려면 오프닝 전용. 10분도 안 했어. 좋은 방송. 그 좋은 얘기 거. 들으니까 진짜 가고 싶다. 그런 얘기 왜 했어? 가고 싶잖아. 근데 우리 떠들어야 돼. 우리 이번 주는 튜더스를 이어서 하기로 했죠. 네. 지난 시간은 이제 앤블린이 떠오르는 앤블린 라이징에서 끝났는데 이 헨리 8세를 상징하다시피 하는 영국의 궁전이 하나 있어요. 헨리 8세는 평생 50개에서 60개 사이의 궁전을 소유를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헨리 8세와 헨리 8세의 아내들, 이 지정극이 가장 많이 녹아있는 역사적 장소가 햄턴 궁전이라고 네. 해요. 헨리 8세의 여름 궁전이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원래는 다른 이름의 울즈의 대저택이었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요크 플레이스. 예, 맞습니다. 이 궁전의 이름이 숱하게 바뀌었는데 이제 지금은 영국의 유적이자 관광지죠. 햄턴 궁전으로 부르자라고 이름이 통일됐을 뿐이지 이 궁전을 부르는 이름은 많았어요. 부르는 사람 맘이지. 왕 맘이야. 이 울지가 원래 이 대저택을 지을 때 세간의 눈총이 시달렸어.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추기경인데 이렇게 사치스러운 궁전을 뻑적지근하게 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기 좋은 그림도 아니었거니와 영국에 있는 그 어떤 건축물보다 훌륭하게 지었단 말이야. 7년 동안인가 지었다던데 아마 이 구글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걸 7년 만에 지었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울지는 당대에는 신소재라고 할 수 있었던 적벽돌로 지었어요. 그래서 그 궁전의 가장 오래된 부분은 적벽돌로 되어 있다고.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웅장해서 너무 넓어서 이걸 7년 만에 그때 가능해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돈을 쏟아 부은 거지. 그 쏟아 부을 돈은 어디서 마련했냐면 그 울지가 신 하느님이 주신 거.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아, 그치. 알겠습니다. 그렇긴 하잖아요. 수도원을 작살내서 받은 거니까. 아니 그렇게 규모가 수도원을 커야 착취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렇게 규모가 커야지만이 신의 권위와 권능과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권위가 그게 느껴져요. 그게 생각해봐. 내가 추기경인데 저기 반지하 슬레이트 지붕 밑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얼마나 그게 신은 어디나 계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래 신이 나 신도 나랑 똑같이 좋은 데 있고 싶지.
내 맘과 내 이심전심 이게 몰라요? 아, 그렇구나. 내 맘이 곧 신의 맘이고. 제가 신심이 없어갖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종교를 잘 모르시네. 하느님을 잘 모르. 내가 네. 그분 오래 뵀는데 아, 그렇구나. 좋은데 뵌 적이 없어갖고. 좋은데 계시고 싶어요. 그렇구나. 신의 권능과 영광. 아니 왜 그 모든 성당들이 그렇게 다 크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그런 권위가 있고 우리 울지 추기경도 그런 의미로 지었겠죠. 내가 죽어도 여긴 남는다. 신의 영광. 짓고 나니까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울지도 본인도 쫄았단 말이야. 왕의 심기를 거스르면 어떡해. 이게 뭐냐면 결국 왕의 심기를 거스른 신하의 엄청나게 커다란 대저택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한 명에가 지금 압구정이라고. 근데 그거 왕이 야 저거 헐어버려. 꼴 보기 싫어. 이래서 헐렸단 말이야. 그래서 지명만 남았잖아. 그래서 울지는 먼저 아부를 해요. 헨리 8세에게. 이 국왕의 존엄을 드높인 일을 제가 대신 했다. 그러면서 말해서 언제든 와서 주인으로서 머물다 가시라. 저는 울지가 왜 나중에 죽게 됐는지 작살난지 알 것 같습니다. 왜요? 당당하지 못하네요. 신의 이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니까. 그거를 갑자기 또 그 인간 세계, 사바 세계 한낱 왕에게 가서 왕의 권위를 위해서 쫄았다란 말에서 그분의 믿음 자체가 흔들리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고행 때는 왜 했대?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전 근데 이건 여기까지 농담이라고 쳐도 네. 이건 진심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종교를 믿어봤던 사람 입장에서 믿음은 선물 같은 거예요. 하느님의 선물 같은 은총이에요. 왜냐면 안 믿어지거든. 의심하니까. 믿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선물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식이 물에 빠지면 아마 0.1초도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뛰어들걸? 근데 하느님이 불지옥 앞에서 괜찮아 일로 와봐 아들아 나를 믿으면 여기가 천국이야 라고 할 때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은 정말 없어. 물론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시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그럼 이 테마가 계속해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그래서 재능이고 믿음이 하느님의 진짜 마지막 기프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흔들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잠깐 해가지고 이렇게 잠깐 인간 세계 헨리 8세 줄을 대다가 하느님이 보시기에 노한 거지. 이 새끼 웃긴 새끼 이러면서. 오래전부터 웃기긴 했어 이 사람은. 왕의 처음에 행궁. 그 수원에 정조 행궁이 있는 것처럼 네. 행궁이었단 말이야. 헨리는 이 궁전에서 놀고 연애하고 치정극하고 다 했어요. 울지도 죽을 때까지 여기 살았어요. 그치. 근데 여기에 처음에 울지가 왕이 머물 곳으로 왕을 위해서 개방한 행궁 이 스팟에는 울지가 헨리 8세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석재 장식을 해놨어요. 뭐냐면 캐서린하고 헨리 8세가 한참 근술이 좋을 때 있죠. 네. 이 문간 위에 이제 석재 아치, 네네. 왼쪽에는 성류를 장식해놓고 오른쪽에는 장미 덩쿨을 장식해서 이 두 덩쿨이 가운데서 만나게 했다고. 성류가 상징하는 게 스페인 왕가예요. 그리고 장미 분향은 당연히 그 투더 네. 영국 왕가의 그 상징이죠. 이때는 이걸 보고 캐서린을 사랑하니까 헨리 8세가 아예 울지 추기경 개념 있네 라고 생각을 했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엠블린과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엠블린을 데리고 여길 와서 논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성류를 보면은 이제 마음이 신기가 불편하겠죠. 울지가 전 재산을 바치고 죽으니까 이 햄튼 궁전도 이제 엠블린과 자기가 함께 있어야 될 공간으로 바꾸면서 엠블린에게 선물로 주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3년 동안이나 리모델링하고 중축이 돼. 이 중축된 공간에는 헨리의 H하고 앤의 A가 이 두 대문자가 사랑의 매듭 같은 걸로 합쳐져 있는 문양이 보여. 근데 원래 이 문양은 지워질 예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엠블린의 모가지를 나중에 네. 헨리 8세가 참수형이 자르면서 처하면서 그 흔적을 다 지워버리라고 했어. 근데 이 공사가 너무 급하게 이루어져가지고 당시에 인부들이 잊은 게 한두 개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넓다 보니까 헨리 눈에도 띄지 않은 거죠. 이 햄튼 궁전은 지금 되게 유명한 관광 명소잖아요. 이게 유령 얘기 되게 많더라고요. 목 없는 엠블린도 다니고 여기 또 죽은 나중에 캐서린 참수형을 또 당한 캐서린도 다니고. 햄튼 궁전이 테마가 된 이게 모티브가 된 얘기가 푸른 수염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죽였던 아내를 그 진짜 헨리 8세 얘기 같네요. 그게 지하실에 이제 있는. 그 헨리 8세를 모티브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동화 자체가. 동화치고 굉장히 음산하잖아요. 그렇죠. 헨리의 치정극에 있어서 햄튼 궁전이 많은 얘기를 갖고 있는데 엠블린하고 데이트하고 밀당하고 하던데도 여기고 이 사람이 가장 자뻑에 취한 곳도 여기였어요. 영국은 날씨가 습하고 추운데 당시에는 기후가 영국이 지금보다 더 추웠어요. 여름이 놀기가 제일 좋아. 그래서 헨리 8세는 여름만 오면은 놀았어. 여름 궁전처럼. 그래서 자뻑이라고 말하는 건 바로 스포츠인데 여기서 테니스도 했고요. 그리고 마상 창시합이라는 걸 했어요. 마상 창시합은 시온님 알죠? 어떤 건지. 그렇죠.
양쪽에서 이제 기사들이 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중갑을 다 입고 갑옷을 다 입고 긴 창을 서로 들고 돌진하는 거죠. 서로 마주보고. 말을 타고. 네. 예, 그래서 1합의 승부를 겨루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시합이었는데 이런 것도 했어요. 과장 좀 보태면 헨리 8세 100전백승을 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 어떻게 왕을 이겨먹어요? 어떤 멍청한 신하가 그러니까. 기를 쓰고 이기겠어요. 죽고자. 나는 오늘 꼭 죽어야겠다. 왕의 손에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 먹지 않는 이상. 예. 헨리는 또 이제 자기 종아리 근육에 특별한 자부심을 가졌는데 헨리가 덩치도 굉장히 크고 골격도 좋고 스포티한 사람이긴 했어요. 그래서 외국의 대사들이 굳이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 이 나라에 와서 왕을 아련을 하면.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유럽 최고라고. 옛날부터 그 칭찬을 많이 했지 않아요? 프랑스어보다 잘생겼다는 둥. 뭐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헨리는 춤추는 것도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스타킹을 입고 춤을 추면은 종아리 근육이 이제 울룩불룩하잖아. 그대로 다 드러나니까. 본인이 이제 그거 굉장히 그러니까 이 궁궐은 헨리 8세가 등장만 하면 누구나 일어나서 박수를 쳐야 되고 환호성을 질러야 되고 스포츠만 하면 헨리 8세가 이기고 그런 본인에겐 아주 좋은 공간이었어요. 종아리 얘기하니까 전혀 다른 얘기긴 한데 옛날에 이만기 씨가 그 씨름 선수셨잖아요. 근데 종아리 근육이 그렇게 또 많이 발달을 하셔갖고 되게 한눈에 알 수 있대요. 근데 심지어 이제 은퇴하고 수십 년이 지나서 중년이신데 얼굴에 뭐 이렇게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하고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누가 불러 세웠던 이만기 씨 아니냐고 종아리 보고 알아봤다고. 그런 얘기를 예능에 나와서 하셨거든요. 근데 이만기 씨 종아리 정말 특별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능이니까 보자고 해서 걷어서 봤는데 알아볼만 해요.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종아리야 정말. 자, 토마스 울제는 지난 시간에 썰려 나갔죠. 네. 이 사람 죽었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로드 챈슬러,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할 차례인데 네. 당시에 영국에 토마스란 이름이 굉장히 많았나 봐. 울즈도 토마스인데 전신의 토마스요. 이제 토마스가 계속 등장한다. 먼저 토마스 모어.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무슨 토피아, 유토피아 아주 좋은 곳을 토피아라고 하잖아요. 상호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북토피아, 크린토피아. 그렇네. 유토피아란 말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렇죠. 네, 유토피아는 이 사람이 쓴 책의 이름입니다. 네. 헨리 8세가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조언도 해주기도 하고 그랬던 헨리 8세의 친구이자 멘토였어요. 헨리 8세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수도사에 도전을 했었다가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근데 굉장히 신실했대요. 카톨릭 교도로서 신실해서 옥스퍼드에서도 수학을 하고, 근데 법률은 링컨 법학원에서 배웠는데 링컨 법학원에 있을 때 자기가 사제직에 대한 너무 신실하니까 내가 이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자기의 소명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한 4년 동안 그 법학원 부설에 있는 수도원에서 묵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수도사에 준하는 생활을 했었대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한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자기는 평신도로 남는 것이 신과 인간 모두에게 봉사하는 길이다 깨닫고 변호사의 길을 가셨다고. 이 결정적인 계기가 10살 연하였던 소녀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환속을 해서 결혼을 한 건데 환속까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죠. 뭐 탈속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나는 내 생각은 그러니까 사제직은 내 일이 아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보수적이다는 생각은 했어. 왜냐하면 보통 당시의 성직자라는 게 뭐 비밀리에든 공공연이든 첩을 둔다든지 정보를 둔다든지 이런 경우 굉장히 흔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수도사가 아니니까. 수도사가 아니니까. 아니 그런데 내가 수도사도 하고 하면서 분명히 그런 투트랙으로 많이들 갔는데 네, 일단 그쪽은 이제 자기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 그치. 해보니.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성당에 가서 아이고 뭐 신부님만 보면 정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당시에 정말 순박한 농노들이 보기에 신부들의 생활이 그렇고 그런 건 모르죠. 이 농노들은 그렇고 그런 걸 몰라요. 몰랐을까? 몰랐지. 당시에 귀족 사회와 귀족 사회가 떨어져 있어서. 있는 그 농노들의 사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분리가 돼 있어요. 쓰는 말도 다르고요. 단어도 다르고요. 귀족들이 쓰는 단어의 10분의 1 정도의 어휘밖에 평생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하는 게 없으니까. 이 정도로 지식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신실하고 보수적이고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평판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고. 백성들한테 인기는 네. 많았고 이 사람이 관료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청렴했다 그러죠. 되게 유머러스하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보수주의자였다. 당시에 독일에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이 종교개혁의 선구자 루터였지 않습니까? 네. 마르틴 루터하고 바다 건너 그렇게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그 수위가 높은 비난을 서로 해가면서 이 편지가 굉장히 오래 이어졌다 그러거든요. 한마디로 지성이 탁월했다고 할 수 있지. 루터와 견줄만 했다라는 거는 둘 다 굉장히 하이 클래스였다는 얘기인데 루터는 헨리 8세의 공개 비난은 씹었잖아. 그러나 이 사람은 씹지 않았단 말이야. 서로 수준이 맞았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카톨릭을 버릴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신실하게 살다 죽었고. 이 사람이 그 개신교도 많이 잡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유토피아에 쓴 건 유토피아는 사실 지금 관점으로 보면 약간 사회주의 국가 같은 좀 공산주의 국가인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약간 집단 생활하면서 계급과 그런 게 이상향, 평등한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거기에 종교적인 자유 그런 게 좀 보장돼 있는 어떤 이상향 국가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 같은 그런 관용이 굉장히 되어 있는 글을 써놓고 개신교 때려잡는 게 뭔가 좀 형용모순 아니냐.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 할 당시에 그 카톨릭에 신실했던 사람 중 일부는 개신교를 지금이야 이제 개신교가 개신교지만 또 하나의 종교지만 이단으로 봤단 말이에요. 맞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종교의 자유를 준다고 할 때 다른 종교 이교와 그렇죠. 이단은 달라요. 이교는 놔둘지언정 이단은 배척 이건 척결의 대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암세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실한 카톨릭 신자였다라는 건 반증은 결국 철저하게 개신교들을 두드려 잡았던 것으로 더욱더 이해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관점에서 그걸 잘못 이해하면 자기 말과 자기 행동이 앞뒤가 안 맞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표리부동한 사람 같지만 본인의 내적 논리는 내가 봤을 때 한결같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유토피아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그러니까 그려놓은 거 공산주의 국가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근데 토마스 모어가 공산주의 국가가 유토피아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이건 등치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토피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이죠. 그 책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대표님 말씀을 이어서 하면 이 사람은 엘리트주의자였다. 뭐냐면 이상향을 만드는 게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이상향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향이 만들어질 때 모두가 함께 만드는 게 아니라 철인 정치를 지지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모두가 함께 만드는 게 왜 공산주의 그 유토피아 비슷한 부분이 뭐냐 하면 공산주의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해서 권력이 소수에 집중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끌어가는 사람은 소수고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과 무식한 사람 나눠져 있다는 거야. 근데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모두가 이해하자라고 하는 게 개신교잖아. 오직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누구는 이게 맞다 그러고 누구는 내 생각은 이라 그러고 누구는 내 생각은 저래라 그러고 근데 다 무식한 것들이야. 공부 많이 한 토마스 무어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야.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끄는 사람이 있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따라와야 돼. 그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쪽의 인물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토마스 모어는. 어르신이네. 어르신이네. 꼰대다. 근데 사람은 좋았어. 착한 어르신, 착한 꼰대도 많잖아. 토마스 모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굉장히 후덕한 사람이었다 그러는데 개신교들 때려잡을 땐 굉장히 나중에 잔인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토마스 크레머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성직 짧고 나중에 대주교가 되는데 이 사람은 토마스 모어하고는 달리 루터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루터 빠였단 말이야. 이 사람도 헨리 8세에서 대법관으로 임명이 돼요. 어떻게 헨리 8세를 만나게 됐는지를 보면은 크랜머는 이제 헨리 8세의 신하 중에 이 사람의 이름이 가디너인데 여러분 이름은 안 외우셔도 돼요. 이 사람 궁중 비서였어요. 이 가디너가 크랜머가 캠브리지 출신인데 자기 동창이었어요. 캐서린과 하고 지금 헨리 8세 이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하면 빨리 나 이혼할 수 있게 만들어라고 이 사람은 사방에 상원, 하원, 의원을 압박하고 신하들을 압박하는데 이 사람의 성질머리를 가장 측근에서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의 비서였던 가디너였단 말이야. 정말 죽겠다. 국왕 폐하 때문에 했을 때 이 크랜머가 가디너를 만나서 했던 말이 루터의 원칙에서 5 솔라라는 게 있어요. 솔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런 게 5개가 있는 건데 솔라 스크립투스, 오직 성경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개신교의 원칙이에요. 성경의 해석은 교황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중에 특별히 잘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스터디를 하잖아. 이게 개신교회고 이 스터디 조장, 요게 목사님이에요. 초창기 개신교회에서. 그러니까 크랜머는 가디너한테
저명한 신학자 2-3명이 법조항 해석을 해가지고 결혼 무효를 선언하면 없던 결혼이 되는 거지. 교황이 뭔데? 지가 신이야 그리스도야. 교황도 한 명의 신도인 거지. 성경이 지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고 만백성의 거라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영국인 몇 명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가디너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 가디너는 왕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한 거죠.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던데요. 헨리 8세는 어서 데리고 와라. 사실은 토마스 불린, 또 토마스가 나는데 네. 앤 불린의 아버지죠. 토마스 불린이 재빨리 크랜머를 헨리한테 소개를 시켜주는데 원래 크랜머는 불린 가문의 전담 신부였어요. 이때 가톨릭이 있고 뭐 개신교도가 있을 때 보통 개신교도라 부르지 않고 구교도와 신교도라고 불렀었잖아요. 크랜머는 신교도 쪽이었던 거죠. 불린 가문과 함께. 정확히 말하면 신교도 당시에 영국에 이제 개신교 사상이 들어오는데 겉으로는 대체로 가톨릭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가톨릭이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신부는 가톨릭 신부이면서도 내가 설교하는 사상은 개신교도적인 그런 사람이 많았고 네. 그런 과도기적인 시기였어요. 그 소개시켜 주니까 헨리 8세가 야, 너 되게 개념찬 말을 했다더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크레머가 이런 말합니다. 교황에게 허락을 구할 생각을 하지 말고 대학의 자문을 받아라. 그러니까 영국의 제일 잘 나가는 대학교가 옥스퍼드랑 캠브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절대 나 신경 쓰지 말고 너네들의 학문적 양심에 근거해서 그냥 법조항을 해석해보면 내가 참고할 테니까 절대 내 눈치 보지 말고 학자로서 여러분들이 양심을 걸고 양심을 걸고 보고서를 한번 리포트를 만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두 대학은 정말 양심을 걸고 양심대로 했더니 해석을 했더니 양심대로 해석을 했더니 아니 이 결혼은 무효라는 거야. 캐서린과 헨리 8세 결혼은 무효라는. 이 시리즈 첫째 주에 한 얘기가 그런 게 있었죠. 결혼식 당일에 캐서린의 헤어스타일이 있었죠. 네, 그게 기혼자의 헤어스타일이었다. 그것도 이제 걸렸어. 아예 유부녀니까 그게 굉장히 치사한 건데 본질적인 이슈는 결국 성경의 해석이었어요. 누구든지 레위기 20장 21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레위기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다.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하는 것과 같다.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더 걸립니다. 자식이 있었잖아요. 자식이 있었잖아. 딸 메리를 얻었잖아. 근데 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거예요. 해석이란 건. 왕에게 진짜 자식은 왕자뿐이다. 딸은 안 된다. 딸은 진정한 자식이 아니라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걸 시전하면 그만이에요. 그게 살리커 법인가요? 그거를 영국은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시온님께서 했죠. 방금 말씀하신 살리카법은 남자 계승. 남자로부터 남자만 적장자에게만 계승한다 계승할 수 있다. 왕위를. 근데 영국은 살리카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안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렇지.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이게 웃긴 게 또 토머스 모어도 왕의 신실한 사람이 옆에 되게 신복이었잖아요. 그래서 토머스 모어한테도 헨리가 얘기를 한 거지. 이혼하고 싶으니까 성서를 보여주면서 이게 아라곤의 캐서린과 이게 결혼했을 때 후사를 못 얻었으니까 이거는 무효 아니냐. 이 여자는 근친상간을 범한 여자 그 죄인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모어가 되게 그 왕이 한 말에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대요. 숙고를 거듭했는데도 불구하고 캐서린이 진정한 영국의 왕후라는 결론만 낸 거야, 모어는. 그래서 헨리 8세는 이때부터 서운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삼촌이 나한테 좋은 삼촌이잖아. 나한테 좋은 형인데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주는 것 같진 않은 거야. 너무 신실한 사람인 거야, 가톨릭 교도로서. 근데 뜬금포가 터져요. 옥스퍼드랑 캠브리지는 영국 땅 안에 있으니까 그쵸. 왕의 눈치를 당연히 봐야 돼. 무슨요. 학자로서 지금 열심히 양심을 걸고 한 거지. 웃긴 게 뭐냐면 프랑스에 있는 대학들이 영국 대학의 해석에 동조를 했어요. 이 배후에는 프랑스와 1세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또 프랑스 사람 그 학자들의 양심으로 한 거죠. 자, 이때가 파비아 전투 후였어요. 네. 이게 어떤 전투인지는 저희가 용병 특집에서 얘기했었어. 네, 스위스 용병과 독일 용병 란스크네이트. 란스크네이트. 지금 다시 조금만 복습을 하면 프랑스와 1세가 스페인 황제, 이 스페인 황제는 카르 5세라고도 하고 카를로스 1세라고도 하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네. 이 카를로스한테 탈탈 털려요. 그리고 포로가 된 뒤에 무려 포로가 돼. 그다음에 삥을 왕창 뜯기고 석방한 후였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사람이 본인이 싸워서 졌어. 잡히고 도장 쾅 찍고 왔어. 그래 여기 땅 너네들한테 내줄게. 그러고 나서 본국에 돌아와서 포로일 때 했던 계약은 진짜 계약이 아니라고.
그 협박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 그거 아니라고 되게 그랬어요. 현대인이다, 그죠? 현대인의 법이다. 그래서 나중에 입을 싹 씻었다고. 그래서 카를로스 그래? 이러면 실력으로 다 뺏어왔어요. 그 전에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선거에서 이 선거권을 가진 제후를 선제후라 그래요. 네. 선거에서 카를로스한테 패배했어요. 뭘로 패배했냐? 선거인단에 뇌물로 돌린 액수에서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카를로스가 너무 싫어. 그치, 스페인이 싫죠. 너무 네가 싫은 밉다. 거야. 프랑스와 1세가 얼마나 스페인을 싫어했냐면 프랑스와 1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도 돼. 그 다음에 파비아 전투에서 자기도 이겨서 완전 영토 빼앗고 자기는 완전 콩라인이 된 거야. 쩌리가 된 카를이 거야. 그걸 다 해버리니. 너무 자존심이 상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카를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짓을 해요. 뭐예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하고 동맹을 맺어요. 프랑스. 제웅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은 재평가받아. 종교를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한 최초의 유럽의 국제 통상 서로 사람 관계였다라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오스만 투르크랑은 서로 사람이 아닌 관계잖아요. 이거는 쟤들은 사람 아닌 거잖아요. 근데 당시 기준에서는 망나니 짓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망나니 집 맞지, 솔직히. 맞아, 사실은. 당시 그게 무슨 왜냐면 당시 세계관으로 인정해야 돼. 종교를 초월한 그 무슨 누가 그런 소리 하는 그러니까 누가 그런 개소리 봐봐. 하는 종교를 프랑스와 1세가 애초에 종교를 초월하기 위해서 그랬어? 아니잖아. 아니잖아. 카를로스가 미워서 그랬잖아.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라는 맞아. 거에 주로 가깝기 어. 때문에 무슨 종교 무슨 개소리야. 그냥 망나니 짓이지. 그러니까 당시에 이슬람 해적에 바르바리 해적이라는 게 굉장히 악명이 높았어요. 이 바르바르 해적은 평소에는 해적으로 활동하다가 오스만 제국이 필요하다 싶으면 오스만 제국의 해군 전력으로 투입이 됐어요. 오스만 제국을 갑으로 모시는 해적 집단이었어요. 이 해적 집단을 프랑스 항구에 정박하게 해줬어요. 스페인 상선 털라고. 정말 스페인 엿먹이려고. 아라곤의 캐서린 왕비가 지금 카를로스의 고모란 말이야. 숙모. 카를로스의 혈족이에요. 소방 맞힐 수 있잖아. 그치. 뭐라도 해주겠다. 뭐라도 해주겠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국가의 대학들을 압력을 걸어가지고. 아니죠. 양심을 걸게 해서. 그러니까 나 아니야. 눈치 보지 말고 그치. 너네들이 학문적 양심으로만 그치, 발표를 그치. 하라고. 프랑스의 학문 양심도 걸어줬다. 우리들의 학문적 양심으로 이렇게 보니까 결혼 무효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스페인은 빡이 치죠. 이 새끼들이 지금 카를로스 입장에서 유럽의 짱이거든요. 유럽 최고 일진이야. 카를로스 입장에서 이것들이 미쳤나 이러고 있었어요. 이 국제적인 난리통이 벌어진 거야.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교황은 교황대로 존버, 입 맞고 귀 맞고 존버 하고 있었고. 근데 캐서린과 결혼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둘 다 솔직히 말하면 뭐 누구의 눈치를 안 보고서라도 만약에 진공 상태에서 평가라 그러면 아마 내가 보기엔 반반 갈릴 것 같아. 그 결혼이 무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신실한 카톨릭 신자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그 결혼을 했으니까 어쨌든 결혼은 결혼이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제가 보기엔 그래요. 당시에도. 그렇지. 형과 결혼했었던 여성과 결혼한다? 당시에도 전무후무한 일이었거든요. 그 자체가 헨리 8세가 죄를 지었고 이 결혼 자체가 무효니 뭐가 벌을 좀 받아야겠는데 그럼 헨리 8세도 받아야겠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그 결혼 자체를 무효로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만약 그 사람들의 왕권을 생각 안 하고 만약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그런 신실한 카톨릭 신자들에 물어본다면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분명히 어쨌든 한 거니 이것을 흔히 말하는 뭐라 그러지 사실상 그 결혼 왜 우리 법에서도 그거 있잖아 사실혼 관계로 사실혼 관계로 그렇죠 결혼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실한 캐서린이 신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거짓이겠냐라고 나는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럼 이 결혼은 어쨌든 가니까 당리당략이 혹은 냉정하게 그냥 그 교리로만 판단하든 간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긴 있어. 있긴 있어. 그러니까 그 구멍을 어디에 갖다 붙이느냐. 나에게 유리한 게 뭐냐라는 당리당략으로 붙이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실 특히나 이때 종교개혁 시기다 보니까. 그쵸, 혼란인데. 그 해석과 그 어떤 자기 믿음에 대해서 그게 뭔가 의심받고 서로가 그걸 검증하던 시기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마치 그 헨리 8세가 너무 나만의
나의 오로지 나의 아랫도리의 모든 그거를 위해서 모든 종교적인 카톨릭의 그거를 다 위반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뒀다라고 주로 많이 기술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긴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겸사겸사라는 거죠. 그죠. 근데 6번의 그 왕비들의 서사를 쭉 보면은 그 아랫도리에 대한 그의 그 욕심이 큰 지분을 차지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도 있어. 근데 그게 100%는 그렇지, 100%는 아니야. 없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말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없는 걸 때를 썼다가 아니라 그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리까리한 걸 합리적인 변론을 가져왔다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100%는 아니지만 또 거꾸로 말하면 아랫도리 문제가 심각하긴 했어.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 말하는 사람이. 관심법으로 너 분명히 그거 같지만 지금 네가 말한 건 리즈너블해.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마구니가 꼈어. 뭐 이거 있잖아. 아랫도리에 마구니가 꼈어. 그건 맞지? 이게 그러면서. 허리 하악적 문제를 너무 허리 상학적 문제로 지금 뿐이다라고 자꾸 우기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라는 많이 거죠. 우겼다. 굳이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논리 싸움으로 만약에 가겠다 그러면 그 논리 싸움에서는 헨리 8세의 말도 딱히 틀린 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아, 그렇지. 어. 그리고 헨리 8세는 정말 절박하게 아들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캐서린이 아들만 낳아줬으면 아무 문제가 사랑이 없었어요. 식었어도 음. 왕비에서 폐위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울지 얘기한 것처럼 역시나 소년 만화에서 마치 내 아랫도리가 너무 힘들어서 앤을 만나기 위해서 마누라도 때리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왕권에 관련된 이유가 복잡하게 여긴 약간 어른의 사정이 있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지만 겸사겸사라고 했지 겸사가 아니에요. 겸사겸사로 그 와중에 앤에게 낚인 건 맞아요. 경사네. 이제 헨리 8세한테는 자식이 있었잖아. 적법한 자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메리. 캐서린 사회에서 나온 딸 메리. 처음에는 메리를 되게 예뻐했지. 네. 헨리 8세가. 애니랑 이렇게 돼서 캐선이랑 사이가 틀어지기 전까지는 메리를 굉장히 예뻐했다고. 근데 틀어지고 나서도 한동안 예뻐했는데 나중에 메리가 싫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메리가 누구 편 들어겠어요? 엄마 편 들죠. 엄마 편 들지. 음. 부모가 이혼하는 거 좋아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바람난 게 아니고 아빠가 바람났잖아. 진짜 이 사람 나이가 근데 좀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빠가 맨날 엄마 때린다고 생각해봐요. 아이 그런 경우엔 그렇지. 어. 근데 지금 공주인데. 아빠가 엄마 싫어하잖아. 그리고 캐서린 여왕이 불쌍하게도 아직 낭만을 믿고 있었어. 그러니까 결국 남편은 나에게 되돌아올 뿐인데 결국 나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보상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시험이다. 믿음을 더 깊게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이 사람은 자기 정체화를 이렇게 시킨 예전에 한번 사람이잖아. 보상 받았던 것처럼. 우리 헨리는 개과천선에 나한테 돌아와 뭐라고? 주실 거야. 어떻게 한다고? 개과천선해서 네. 자기한테 돌아와 주실 거야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던 메리는 당연히 엄마를 따라서 앤 불린을 증오하게 되고요. 원래부터도 독실한 카톨릭 라인이잖아. 엄마 따라서 네. 독실한 카톨릭 라인인데 개신교도 증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리가 대놓고 앤 불린을 비난하고 지금 앤 불린한테 사랑이 빠졌는데 이혼에 반대하니까 헨리는 화를 내요. 메리한테. 내 인연 이러지만 메리 방에 들어가 있어. 외출 금지야. 그치. 어디 애가. 근데 왜 애들은 자기 아빠가 되게 어른스럽고 듬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치. 진짜 애는 헨리 8세잖아. 헨리 8세 솔직히 철부지 기질이 있잖아요. 이걸로 부녀 관계가 틀어졌다고. 그래서 메리는 아빠가 잘 찾아와 주지도 않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빠한테 미움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성장기를 그렇죠. 보내게 돼. 안 됐어요. 메리. 자, 그리고 또 다른 토마스가 네. 등장합니다. 토마스 한 명 더 이 있죠. 사람은 토마스 크로멜이에요. 네. 이 인물이 없었더라면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라고 불리는 이 이상한 종교는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크로멜 하면 우리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영국 제일 사에서. 유명한 크로멜은 올리버 크로멜 있죠. 왕의 목을 쳐버리잖아. 네. 호국경인. 올리버 크로멜은 토머스 크로멜의 누나의 증손자예요. 네. 중간에 가족 관계가 꼬이면서 엄마 쪽 성을 받게 된 거야. 외가 쪽 성을. 크로멜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내처짐을 당하고 처형당하니까 그쪽 성을 안 썼지 않을까요? 초반에는 바로 다음 때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근데 서양에는 연좌제가 없기 때문에 하긴 맞다. 예. 그 연좌제가 없다는 건 우리처럼 이제 법률로서 된 어떤 게 없는 거지. 없었겠어요. 그 반역자 자식 간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잖아. 문화적 그런 연좌제는 있었겠지. 그치. 그런 건 있었겠지. 그 대신 옛날에는 네트워크나 정보가 지금처럼 활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먼 동네를 가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엠블린의 언니처럼. 토마스 보어는 보수적인 원칙주의자고 토마스 크레머는 진보적인 개혁주의자야. 크로멜은 누굴까? 크로멜은 중간 정도에 있나?
아니 전혀 그 결이 아니에요. 이 사람 철저한 야심가예요. 또 카테고리가 다르죠. 이분은. 카테고리가 또 달라. 이 사람 원래 울지 추기경의 신복이었어요. 욕망충이다. 네, 뭘 했냐면 울지 추기경 밑에서 울지가 않은 가장 더러운 일, 부정부패 요거를 도맡아 하던 충견이었단 말이야. 근데 보스가 몰락하는 걸 한 발 떨어 싹 보니까 엠블린한테 몰락을 하잖아. 그래서 엠블린 편으로 편을 바로 갈아탑니다. 이제 권력의 중심이 저쪽으로 가니까. 그렇지. 욕망충들이 원래 이렇게 이런 거 잘 봅니다. 어. 그죠? 원래 이 사람은 양모상이었어요. 양모. 양털을 거래하던 네. 상인이었는데 이탈리아로 건너와서 용명 생활도 해보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했던 가장 좋았던 경험이 통상 무역이었어요. 돈놀이를 배워오는 거야. 이탈리아의 돈놀이가 이때 가장 수준이 높았잖아. 외국에 또 있으면서 그 외국어도 배워서 여러 가지 몇 개의 국어도 많이 잘했었다고. 그렇죠. 머리는 좋은 사람이지. 그리고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 이런 그 정치술 있죠. 그 남을 짓밟을 땐 철저히 짓밟아라. 뭐 이런 식의 그 군주론. 이런 군주론. 그때 이런 군주론 나왔을 땐가? 나왔을 때인데 이탈리아는 이런 책이 당시에 활발하게 출판되고 있던 시기였어요. 말하자면 피도 눈물도 없어져라라고 말하는 자기계발서랄까? 요걸 또 탐독했다 군주론 그래요. 진짜 보면 비정해. 왜냐면은 내가 그거를 통치할 사람이 아니고 난 그 통치를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 읽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식어요. 마음이 서늘해지지. 진짜. 그 여기 그 크로멜의 이런 그 베니스 그것도 사실 그 베니스 상인의 그 베니스 그 네. 악독 베네치아. 그 베니치아 그 시기가 이 시기잖아요. 16세기. 그래서 살을 뭐 떼갖고 했던 그런 그게- 얘기가 이때 고르데그몹이 한창 성행할 때니까. 그때가 그 바로 요 시기의 베니스거든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탈리아에서 배운 그 선진 고리대금업 기술을 발휘해서 부를 축적하고 남의 재산을 빼앗는 술수를 울지추경이 귀하게 본 거야. 너 나의 사람이구나. 저도 이게 나이가 들면 보수화가 되는 건가? 옛날에는 네. 이런 나쁜 대지주 놈들이었는데 뺏는 사람 입장에선 진짜 쾌감 돋을 것 같아. 그치. 남의 마누라, 남의 재산, 마누라는 뭐야? 남의 딸, 뭐 남의 강아지, 남의 남의 아들, 고양이. 남의 아들, 남의 스타킹. 이런 사람들 특징이 남의 집 감나무에 열린 감도 탐내잖아. 이때 스타킹 남자가 신었다? 어머니가 누구니?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시에 전 유럽에 좀 지식인이다 사는 사람이 다 정치를 한다라 그러면 개신교파냐 보수파냐 다 자기 스탠스가 있는데 이 사람 신학적 논쟁에 관심도 없었어요. 이 사람의 관심이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고 그다음에 딱 왜 그 짝패 대사 있잖아. 센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센 거라고. 이 사람의 사고방식 딱 그랬어요. 이 사람 외모도 하필이면 딱 너무 전형적으로 이쪽이야. 키도 작았고 몸은 굉장히 살쪘어요. 눈은 실눈에다가 목은 또 굉장히 굵었대. 입도 튀어나와 있고. 괴물이잖아. 사람이 아니잖아 그거. 당대 평가는 돼지상이다. 이 사람 돼지처럼 생겼다. 그 성격도 비열하고 잔인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제 크로멜이 앤에게 네. 들러붙으면서 당연히 앤을 통해서 헨리 8세를 만나게 되죠. 왕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독일 군주의 선례를 따르시라고 조언했어요. 독일 군주들은 뭡니까? 종교혁명이 독일에서 일어났잖아요. 네. 루터를 통해서 루터의 교리가 독일의 선제우들의 입맛에 맞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루터를 보호하고 후원하는 독일 선제우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네. 독일 땅에는 이제 루터의 목소리가 너의 목소리가 들려. 교황의 힘이 약해지고. 교황 말 안 들어도 된대. 이 동네에서 나만 왕이래. 너의 목소리가 들려 막 이랬단 말이야. 이거 이 사람이 욕망충이잖아. 이런 사람들이 욕망의 권력 관계가 넘어가는 거에 되게 촉이 밝거든. 그러니까 독일을 보고 대세는 이제 개신교를 넘어갔다. 거기다 플러스 이젠 헨리 8세에게 거의 다 넘어갔기 때문에 울지고 나발이고 헨리 8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줌과 동시에 실제로 자기가 느낀 이제는 독일 개신교에 넘어갔다. 이 얘기까지 이게 굉장히 정확한 사리 판단 끝에 나온. 그렇죠. 자기 신념이 없고 그 판세만 보는 사람. 그러니까.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헨리에게 울지는 죽은 사람이죠. 비록 죽은 사람이지만 생전에는 그래도 일 척척 잘해주는 모든 일 삼촌이었잖아요. 변태. 퍼버트. 그 토마스 무어는 현명하고 항상 든든한 멘토고 크랜머는 아주 이쁜 짓 잘하는 신선한 뉴페이스였어. 근데 크로멜은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어요. 헨리가. 헨리한테 크로멜은 말 잘 듣고 일 잘하긴 하는데 그 노예 근성이 뻔히 보이는 놈이었어요. 또 이런 사람도 쓸 때가 있는 그치. 거니까. 이게 욕망충이 슬픈 게 눈에 너무 그게 이글거리려 지글지글하니까. 그게 있어. 그러니까 헨리는
이 사람을 양털이나 빗질하는 놈이라고 언제나 이렇게 멸칭으로 불렀어요. 너희 새끼라고 불렀단 말이야. 일로 와, 꺼져.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예, 마마. 근데 크로멜은 그런 멸칭에 불만이 없어. 그럼 내가 더 아첨하고. 아니, 왕이 나를 불러줬잖아요. 그 무슨 상관이야. 내가 더 실천하고, 내가 더 비열하고 잔인한 짓을 해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경멸하는데 너무 쓸모가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 특징이 워크홀릭이잖아. 그치. 아니, 그럼 분명히 이런 사람의 쓰임은 또 있으니까요. 이런 일을 또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래서 온갖 관직을 쓸어 담아요. 그러면서 백자까지 임명이 돼요. 그리고 엄청나네요. 그렇지. 또 있어. 고리대금업으로 철저히 다져진 실력이 있잖아. 네. 울지보다 더 철저히 왕의 지갑을 두둑히 불려주는 거야. 울지는 일단 자기 지갑을 너무 많이 채웠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울지가 자기 지갑에 얼마 채우는 건 알 수가 없었지. 이 크레머는 던져주는 만큼만 제 몫을 딱 챙기는 거야. 정말 충견이지. 오래 해먹으실 분이다. 그리고 울지는 자기가 영국의 지배자가 되는 걸 꿈꾸는 걸 넘어서 로마 교황까지 되려고 그랬잖아. 크로멜은 목표가 철저했어요. 난 2인자다. 좋네. 나는 1인자의 개다. 1인자의 개가 2인자다 이거야.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리고 크로멜은 왕한테만 아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세는 엠블린이잖아. 불린 가문에도 아부를 해야지. 그래서 최강의 문고리 권력은 앤이잖아. 문고리 권력 오랜만에 듣는다. 앤한테 붙었어요. 그래서 앤이 개신교 사상을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찬성하고 또 아부도 하고 그리고 저는 왕의 충견일 뿐만 아니라 이 불린 가문을 위해서도 지질 수 있다. 요걸 처음에 보여줘요. 그러니까 불린 가문에서 보기에는 요거 생긴 건 이게 이렇게 생겨 쓸만한 놈이네. 처음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돼지를 보았나. 이게 사람의 형상은 아닌데 말하는 게 틀리죠. 그치. 사람 같아.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아. 휴먼이란 무엇인가? 유토피아. 양은 온순하지만 사람을 죽인다. 그치. 자, 이 이혼 소송이 이게 한 달, 두 달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네. 이혼 소송이 수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헨리 8세가 아무리 이 사람이 철이 없어도 백성들의 여론을 알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자기 마차가 지나가면 우리 캐서린 왕비님한테 그런 짓 좀 하지 말래. 아우성이 들리고. 이제 그만하고 가정에 좀 충실하시고요. 그리고 캐서린 왕비의 마차가 지나가면 이때 아직 왕비니까 백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헨리 8세 폐하께서 지금 정신 차리실 거라고 조금만 참으시라고 이러고 엠블린의 마차가 지나가면 욕하고 창렬하고 욕을 했다고. 그러니까 헨리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그리고 헨리가 그래서 의회를 압박해. 어떻게 압박했냐면 니네가 먼저 나한테 꼭 이혼을 해달라고 먼저 애걸복걸해서 내가 마지못해 그럴까라고 말해주는 그림을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주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안 될까? 마치 캐서린과 결혼할 때처럼. 그치. 예전에 다시 한번 말했다시피 어명이 아니라 어심을 읽을 줄 알아야. 그렇지. 크로멜이 잘하는 거야. 크로멜이 바로 이런 거 아주 싹싹 잘하는 속심술도 하는 돼지다. 어심을 읽을 줄 알아. 스페인의 까를로스대로 이제 그 분노 게이지가 그쵸. 여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왔어. 유럽 최고의 혈통인데 우리 집안이. 우리 집 그 이모님. 고모님, 아니 숙모님. 어쨌든 그 동네 엔트니까. 그 교황이 클레멘스 6세인가 7세인가 계속 존버하고 있었잖아. 7세였을 거예요. 나중에는 까르로스 1세도 선을 넘어요. 저 노인장 잡고 이러시면 천국 보내드릴게요. 교황님한테. 이거 안 되겠다. 한 방에 주님 가까이. 그러니까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한 방에 주님 곁으로 보내주겠다. 노골적으로 압력을 보내니까 교황은 쥐지를 쳐요. 그래서 헨리와 캐서린의 결혼은 적법한 거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때가 스페인이 가장 힘이 강할 때니까 까르레 그거를 못 버텼겠죠. 못 버티지. 영국은 물 건너 있잖아. 그리고 몇 년 동안 버텼잖아. 나는 여기까지다. 그렇지. 이때까지만 해도 캐서린의 승리였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와이프가 안 해줘. 근데 와이프 보기 싫어. 그럼 할 수 있는 건 별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헨리는 그 전까지는 햄프턴 궁전에 앤 데리고 자기가 갔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별거를 좀 더 폭력적으로 하기 시작해. 헨리는. 캐서린을 궁에서 내쫓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캐서린은 이 순간에도 헨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걱정을 했냐면 지금 앤은 개신교 쪽이거든. 네. 악녀야. 이단이란 말이야. 이단이지. 결혼하면 우리 헨리도 사탄에 물들어서 하나님에게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다 그래요.
대표님. 네? 어디까지가 보여지는 스탠스고 어디까지가 진심일까? 그걸 믿을 수 있겠지, 자기 그거를. 음. 이 정도에 사는 사람들, 정치인이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들, 셀럽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슬픈 게 처음에 설정이 자기 모습이 될 때도 있어요. 페르소나가 그죠.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내가 되는 거니까. 맞아. 캐서린은 내가 이 질문을 한 이유도 정체화가 너무 견고하게 된 나머지 이제 자기 캐릭터를 못 버리는 게 아닐까? 그렇지. 게다가 그 관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시 못하거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관성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신실함이라는 거. 왜냐면은 이게 뭐 이게 다른 의미로 하면 이게 피해자 정치계. 자기가 계속 선한 약자이자 선한 피해자이고 거기다가 하느님과 기독교와 카톨릭의 수호자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명분은 굉장히 굳건해지죠. 그치. 그렇다면 자기가 여기서 지금 뭔가 폐위되는 이런 위기에 있다고 하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흔히 말하는 이런 류의 지분? 정치적 그치. 스탠스. 요즘으로 치면 정치적 스탠스죠. 이거밖에 없지. 그리고 어쨌든 이혼은 보기는 안 좋잖아. 이게 뭐냐면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라고 하는 도덕성을 자기가 쥐고 있는 편이잖아. 그럼요. 그래서 영국 난닝구들한테 지지를 받으며 뭐 이런 느낌이겠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굉장히 구세대스러운 어떤 그런 기존의 보편적인 지지 세력들에게 더욱더 그렇게 하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태도가 자기의 페르소나에 자기가 그냥 그 관성대로 묻혀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나는 봐요. 헨리의 마음이 이혼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교황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종교개혁으로 기울고 있는 거야 이제. 개신교 쪽으로 기울고 있는 마당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엑스맨이 있는 거야. 토머스 모. 캐서린을 지지하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너무 당연해. 너무 신실한 카톨릭 그리고 교도니까. 두 사람은 친했어요. 이게 어떤 사이였냐면 헨리가 캐서린과 금슬이 좋을 때는 헨리만 만나는 게 아니라 헨리에게 정치적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캐서린하고 또 이제 그 종교적인 얘기도 하고 그리고 헤어졌다고. 캐서린하고 친분이 깊었어요. 캐서린이 보기에도 토마스 모어가 굉장히 현학자잖아. 근데 성향이 둘이 또 맞았다고. 똑같이 카톨릭 신앙도 독실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는 우리 교황 성하께서 결혼의 적법성으로 결론을 내리셨잖아. 이 결혼 적법하다고. 잘 됐네. 이러고 있는 거 혼자. 이제 그러니까 끝났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헨리 8세가 보기에는 이제 속으로 점점 서운해지는 거야. 저 사람이 왜 저 사람만 내 마음을 몰라주나.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아무리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봐도 캐서린이 적법하다는 결론만 내렸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지식하니까 어떤 거냐면 정석대로 성경의 구절을 해석을 해서 정석대로 해석을 해서 내려지는 결론대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지. 그런데 봐봐요. 애초에 결론은 정해져 있었는 걸. 헨리 8세의 마음에.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까지 성경을 공부했다는 사람이라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 대법관이 지위였잖아. 네, 대법관이었죠. 이때 토마스가 너무 많으니까 헷갈려. 토마스 모어가 가장 성으로 불러야죠. 가장 모어가 열중했던 일이 뭐냐면 개신교도들을 색출해가지고 그쵸. 죽이는 거였어요. 이 사람 화형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했냐. 영어 성경을 색출해서 불태우는 일에 열중했어요. 엘리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엘리트주의야. 엘리트주의니까. 민중은 성경 읽으면 안 돼. 옛날에 우리나라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 그 밀본을 지지하는 신료들의 세력 있죠. 그거 약간 비슷한 스탠스라고 생각하면 돼.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니 그 당시에 엘리트 지식인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진짜 개소리 같은데 그러니까 그 당시 관점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논리 구조상 그런 세계관을 가지는 것도 일견 이해는 됩니다. 그럼요. 이해는 돼요. 그래서 헨리도 이제 얼굴 보기 싫은 거야 점점. 그렇죠. 그래서 근데 대법관이 지금 나라의 대법관이에요. 그러니까 헨리가 편지를 보내. 얼굴 보기 껄끄러우니까 이제 기분 나쁘거든. 그 편지에 뭐가 들어 있었냐면 결혼 무효 서류가 있었어. 당신도 찬성한다. 대법관이 사인을 해줘야죠. 이 대법관의 서명을 좀 해달라. 거기서 서명을 눈국 감고 해줄 사람이 아니잖아. 이 사람 성격이. 거절했어요. 거절하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있을 때 여기는 여기까지인가 보고 이러고 대법관 사임 의사를 표명해요. 그러니까 헨리도 그래 너 필요 없다 이러고 헨리의 윤허를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요즘 말로는 제야로 돌아가게 돼.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 사이에는 우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엔 토마스 모어가 죽게 되지만 네. 지금은 죽지 않습니다. 엠블리는
이때쯤 되면 확신하게 됩니다. 아, 내가 헨리의 마음을 확실히 휘어잡았구나. 음. 그리고 헨리의 이혼 의지를 확인한 거예요. 정말 이혼을 할 것 같아. 그러면 빠르고 확실하게 여왕의 지위를 이젠 얻고 싶은 거야. 왕비가 되지 않으면 몸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 노선이었잖아. 네. 근데 이 시기에 앤 불리는 헨리에게 드디어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해요. 이게 결혼 날짜와 아이를 출산한 날짜를 보면은 그랬음을 알 수 있죠. 속도 위반이야. 네. 애초에 헨리는 캐서린하고 이혼해 줄 것을 약속을 했고요. 앤은 어떤 약속을 했냐면 전하에게 아들을 낳아드리겠다고 그렇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는 남자애여야만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당시에 왕실에 의사들도 있었고 점성술사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들이 틀림없다고 확언을 했어요. 모두가. 물론 앤과 헨리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지.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말을 앤과 헨리도 철석같이 믿었어요. 다들 그렇다니까 믿었나 보지 뭐. 왜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배 모양을 보니 아들일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그랬나 한 거예요. 보지 뭐. 이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면 그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왠지 그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겠지. 지금 뭔가 일이 좀 이제 드디어 풀려가는구나 싶고. 자, 앤 불리는 아들을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들을 낳기 전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그렇죠. 당시의 기독교 세계에서는 나도 드디어 사생아가 아니라 적법한 왕자를 갖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앤 불린의 마지막 드라이브는 성공했어요. 이 마지막 수는 성공한 게 뭐냐면 앤 불린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이제부터 헨리 8세는 아들일 거니까 빨리 이혼해야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빨리 거예요. 결혼 모연을 하고 엠블린과 빨리 결혼을 해야죠. 그래서 1533년 1월이 되면 두 사람은 비밀 결혼식을 올려요. 네. 그리고 부활절 날에 우리 결혼했어요라고 이 사실을 선포해버려요. 캐서린은 실신했지, 충격으로. 메리도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청은 헨리 8세를 파문합니다. 근데 파문이란 건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서요. 이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저기 그 철학 시리즈를 조금 더 유념해서 들어보면 이제 좀 더 이제 그 근거하는데 이 세계에서는 기독교 세계 바깥은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바깥은 없는 세계인 셈 치는 거죠. 1 아니면 0인 거죠. 근데 지구에서 추방을 시키면 아무것도 없는 우주로 가야 되잖아. 그럼 숨도 못 쉬고 죽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파문이라는 건 신의 세계에서 없애버리는 거거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맞아요. 몇 년 전에 그 마피아들하고 자꾸 척을 졌어요. 네. 그러니까 마피아들이 교황님 좀 곤란하게 좀 해드릴까 하면서 엄청 개기면서 들썩들썩했다고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한 방에 잠재우셨죠. 정리했어. 니네 파문한다? 이러니까 싹 가라앉았어요. 이 정도로 파문이란 말이 그 세계에서는 그 무서운 마피아도 무서워하는. 왜냐면 이 세계에서 더 이상 이제 되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거잖아요. 살아도 지옥이고요. 죽으면 당연히 지옥 가는 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근대 현대인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믿으시는 그러니까 무신론자 분들이 입장에서 보자면야 쟤들 이상한 애야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마치 이렇게 느껴진 거죠. 무신론자 입장에서야 이 가게에서 나한테 물건을 안 판다는 거야. 그럼 난 옆에 가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세대는 그 가게에서 물건을 안 팔면 나는 그 물건이 없어서 그냥 죽는 사람인 거예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파문은 엄청 큰 사건이죠. 엄청 큰 사건. 게다가 한 나라의 지도자를. 그러면 영국 백성들의 입장에선 뭐겠어요? 아니 우리 국왕폐하가 파문을 당했다니까 우리도 다 같이 나가리 댕겨? 이 섬 자체가 지옥행인 거야 그치. 지금. 종교의 수호자여야 되잖아 지도자는. 지옥행 익스프레스인 거야? 우리는 그러면 우리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가 말어. 이렇게 되겠죠, 전국이. 그리고 나는 신실한데 나도 왜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비밀 결혼식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죠. 이때 문제는 교회 허락과 법을 거치지 않는 이혼이든 결혼이든 재혼이든 없어요.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왕도 예외는 없으니까 모든 게 교회 관장 하에 가능하니까 급한 대로 비밀로라도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공개가 안 되는 거야. 공개 결혼이 안 되는 거야. 이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게 토머스 크로멜이었다고. 그쵸. 크로멜이 아니 이제부터 교황이 아닌 헨리 8세 폐하께서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파문 당하신 김에. 파문도 당하신 김에 영국에 있는 모든 사제들은 폐하의 신하가 되는 거다. 이거 진짜 대단하죠. 진취적인 사고방식 이 아니야? 발상의 전환 진짜 엄청나지 않아요? 야, 네가 명예퇴직 당했으면 네가 회사를 차리면 되지. 이거 아니야. 엄청나요. 그럼 영국에 두 개의 그 교구가 있어요. 크게 캔터베리 교구가 있고 요크 교구가 있어요. 근데 그 두 대교구마다 대주교가 한 명씩 있죠. 네.
그래서 영국 정치에서는 항상 캔터베리 대주교가 중요하다고. 캔터베리가 서울로 치면 강남 더 노른자이라고 보면 되거든. 영국 정치에서. 그러면은 자 영국에 대주교 2명이 있는데 그거를 영국의 대주교 2명을 폐하의 신하라고 선포를 해버리고 신하로 거둔 다음에 폐하의 결혼을 적법하게 허가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 받은 대로 허가를 받아서 허가해줬으니까 우리 결혼은 합법이네라고 하시고 결혼 생활 하시라고. 이 말을 듣고 헨리는 마음이 나왔어요. 이게 뭐야? 의회에서 법안을 몇 개 통과시켜서 헨리가 수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반대하는 놈들을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크로멜이 딱 한마디 하죠. 반역자로 몰아서 초용하면 다 국왕폐하 거라고 그 재산. 다 국고로 환수되는데 국고가 폐하 지갑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이 새끼 진짜 이 발상의 전환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자, 이 수장령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영국 교회의 수장은 영국의 왕이 된다. 요것이 바로 수장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토마스 크로멜이 대단한 게 이 사람 진짜 현대인이야. 이 사람은 진짜 나는 한참만 보고 돈만 믿고 권력만 믿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이 사람 왠지 진짜 사막에서 모래도 팔 것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이나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건 잘 자기는 모르겠고 오로지 권력이 움직임. 근데 아마 돈의 흐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현대인인 거야. 굉장히 현대적이잖아. 이 수장령에 의해서 현재 성공회 혹은 영국 국교회로 번역되는 그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거든요. 네. 예, 이게 탄생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진짜 엄청나요. 한 챕터를 넘었네. 네. 예. 우리 헨리8세가 드디어 회사를 차리고. 말하자면 이제 교황청의 입장에서는 영업 1부는 프랑스고 네. 영업 3부는 스페인이고 그다음에 자재과는 영국이고 이런 거야. 근데 여기서 이탈한 부서가 중소기업 차린 거지. 죽으라고 내쳤더니 자기들이 아예 그냥 차려버렸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 당시에 이렇게 발상 전환을 했다는 게 진짜 봐봐. 대단해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크로멜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교회를 하려면 교회가 아마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은 교황만이 가지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아무도 안 내줘. 분자문 교황만이 내줄 수 있는 건데 다 필요 없다 돼버린 거잖아. 그렇죠. 진짜 그쵸. 대단해. 그러니까 교황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딱 카톨릭, 하나밖에 없는. 바티칸에서.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됐고 바티칸이 프랜차이즈 본사잖아. 나도 그런 류의 손맛은 낸다. 나도 그까짓 거 나도 먹어봤다. 나도 먹어봤다. 거기 뭐 들어가는지 나도 안다. 나도 이거 한다. 빨간 맛 하면서 이거 낸 거지. 자, 1부는 여기까지 가고요. 내일 2부에서는 이제 앤 불린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앤 불린이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몰락해. 아니 지금 비밀 결혼식이 합법화가 영국 땅에서 됐어. 아직 결혼식도 못했는데 벌써 몰락해. 신혼의 단꿈은 어디로 가고. 지금이 앤 불린이 절정이지. 그런데 그 절정기가 내일도 좀 이어지다가 네. 이제 꺾이게 됩니다. 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역시 절정이 위기구나. 가을이지, 가을. 늘 안 하려면 언제 절정을 맞아보나. 위기만 입고 절정은 언제 있나. 우리 여기 지금 사시사철 봄이잖아요. 샌프란시스코야. 그렇구나. 서늘. 밖에 자주 뜨는 서늘하다. 서늘한.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근육 시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섭입니다.